부산의 어느 허름한 건물 2층, 활용파 사무실. 깨진 술병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뒤엎어진 책상과 의자들 사이로 5명의 남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활용파 행동대장 박진수가 벽에 등을 기댄 채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코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얼음처럼 냉정한 그 시선 앞에서 조폭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사무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누구길래 부산에서 손꼽히는 조직 활용파의 간부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동생은 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 서면의 어느 편의점.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지은이 계산대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의 지은이는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여성으로 편의점에 들르는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언제나 정중하면서도 선을 긋는 태도로 그런 관심들을 정중히 거절해왔습니다. 아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이마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용파 행동대장 박진수였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지은이가 습관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진수는 담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지은이의 얼굴과 몸매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일 끝나요? 커피라도 한잔 하죠. 박진수가 계산대에 팔꿈치를 올리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은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담배는 어떤 걸로? 아가씨, 나 박진수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서는 좀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재미있게 놀아봐요. 그때 편의점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더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명의 조폭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형님이 커피 한잔 하자는데 그 정도 시간은 내줄 수 있죠? 부하 중 하나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전 알바생이라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떨며 거절하자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참, 내가 좋게 말할 때 따라와요. 안 그럼. 바로 그때 편의점 앞에 노란색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택시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로 걷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보였습니다. 택시기사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주는 편의점 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어린 여성 하나를 5명의 건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 태주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조폭들과 마주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태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용기를 내어 끼어드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박진수가 짜증스럽게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 여성분이 싫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태준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조폭들이 킬킬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택시기사 참 웃기네.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아저씨, 진짜 다치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가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가씨,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조폭들이 편의점을 나서며 박진수가 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얼굴 잘 기억해 둘게요.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 협박인지 태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대원택시 영업소. 김태준이 노란색 택시 옆에서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기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차량 관리를 할 때나 손님을 응대할 때나 어딘지 모르게 절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아, 어제 편의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옆차 기사 최영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영수는 이 영업소에서 가장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성분이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요즘 세상에 조폭들한테 찍히면 진짜 위험하다고. 바로 그때 영업소 입구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박진수를 비롯해 활용파 조직원 6명이었습니다. 영업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모두 작업을 멈추고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진수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참견했던 택시기사가 당신이죠? 태준은 공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저씨.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대충 알겠죠? 앞으로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박진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참견을.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우리 형님한테 제대로 예의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부하 중 하나가 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태준은 잠깐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힘을 뺐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박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영업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폭들과 맞서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7살 지은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만큼은 절대로 위험하게 할 수 없어. 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업소 안의 모든 기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굴욕적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알겠죠? 우리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조폭들이 떠나간 후 영업소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먼지를 털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7시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지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어때?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대답 대신 지은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응? 미안해. 생활비 때문에 밤늦게 알바시키고. 오빠, 왜 또 그런 소리야? 나도 성인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지은이가 태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살고 있잖아. 부모님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태준은 지은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지켜내야 해. 설령 내가 무릎을 꿇더라도. 하지만 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진수가 지은이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곧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 후 밤 10시 30분 같은 편의점. 김지은이 계산대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밖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 전 그 무서운 남자들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수가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부하들을 데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박진수가 지은이에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곧 문 닫아야 해서.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얘기해야겠네요. 아가씨, 저번에 말했잖아요. 커피 한 잔 하자고. 정말 죄송하지만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싶거든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진수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평범하게? 아가씨 같은 미인이 편의점에서 밤늦게 알바하는 게 평범한 거예요? 나랑 같이 다니면 훨씬 좋은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활은 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 박진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고집센 여자는 처음이네. 박진수가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지은이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내가 좋게 말할 때 말 좀 들어요. 박진수가 계산대를 돌아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뒤로 계속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지은이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앞에 노란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태준이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을 태우려고 잠시 들른 것이었는데 편의점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벽에 몰린 채 무서워하고 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또야. 태준이 재빨리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뭔가 문제가. 아, 택시 아저씨? 당신 또 왔네요? 박진수가 태준을 알아보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 전에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서 또 참견하려고? 태준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틀 전에 굴욕이 떠올랐고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여성분이 싫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저씨, 진짜 정신이 없네요. 박진수가 화가 나서 지은이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영웅놀이가 하고 싶어요? 박진수가 태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지은이가 옆으로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지은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긁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재빨리 지은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여자. 화가 난 박진수가 일어나려는 지은이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아! 지은이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하얀 볼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던 그 온순한 택시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 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그 변화를 느끼고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눈빛이. 박진수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지금 태준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기운이었습니다. 손, 대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박진수조차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박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분명 이틀 전에는 겁쟁이였던 이 택시기사가 지금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 걸까요? 태준이 천천히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훈련받은 군인의 그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준의 집. 지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태준은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상처 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경찰이 도착한 후 박진수는 또다시 유유히 사라졌고 지은이는 괜찮다, 그냥 넘어진 거다라며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박진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태준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잠든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이의 뺨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고 입가의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태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밤 12시 30분 부산 서면의 허름한 건물. 활용파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검은 후드티를 입은 김태준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 적어도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누구야?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뭔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태준이 빠른 동작으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박진수를 포함해 5명의 조폭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술에 취해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태준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새끼 누구야? 아, 택시 아저씨?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혼자 왔어? 박진수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진짜 죽고 싶나 봐요? 태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뒤에서 잠갔습니다. 그 행동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조폭들도 느꼈습니다. 야, 이 새끼 뭐야? 왜 문을 잠그고 그래? 아저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나가면 봐줄게. 안 그러면. 박진수가 협박하려던 순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고는 내가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떨리고 약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냉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뭐? 조폭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태준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 동생? 아, 그 편의점 계집 말하는 거야? 그래, 내 동생이었구나. 박진수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겠는데? 형이 보는 앞에서. 박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박진수의 복부에 정확히 들어갔고 박진수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날아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형님. 다른 조폭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태준의 움직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두르자 태준은 그의 팔을 잡아서 완벽한 관절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덤벼들자 태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정확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폭도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고 동시에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번의 헛손질도 없었고 모든 공격이 정확히 급소를 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박진수가 책상에 기대선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3분도 안 되어서 5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로 박진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태준이 박진수의 목깃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동생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는 안 건드릴게요. 박진수가 공포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박진수를 놓아주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희 체면에도 좋지 않을 테니까. 문이 닫힌 후 사무실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박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저런 괴물이 왜 택시나 몰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오후 대원택시 영업소. 최영수를 비롯한 동료 기사들이 태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젯밤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활용파 조직원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야. 다들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말이야. 영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태준이 덤덤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조폭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런데 말 안 되잖아. 저런 놈들이 맞고도 신고를 안 한다고? 바로 그때 영업소 입구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폭들의 얼굴에는 온통 멍과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진수도 코에 테이프를 붙이고 한쪽 눈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조폭들 왜 저런 꼴이야? 누가 패버린 거 아냐? 박진수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그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택시 기사분. 박진수의 목소리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우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영업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 맞죠? 박진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가 태준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업소 안의 모든 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태준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조폭이 지금은 태준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최영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던 분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준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네. 제발 말해주세요. 저희가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알아야겠어요. 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모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박진수가 되물었습니다. UDT 특전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영업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특전사요?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15년간 복무했고,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이번에는 최영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너 대령이었어? 특전사 대령? 다른 기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 동료가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이라니. 박진수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다시는 우리 동생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진수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인 후 급히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영업소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그럼 왜 택시를? 동생이 있어서요. 태준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7살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군에 있으면 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전역했습니다. 기사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대령 계급까지 올라간 특전사가 어린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몰고 있다니. 그래서 그동안 조폭들한테 당하고도 참았던 거구나. 영수가 이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체가 들킬까 봐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평범하게 살길 원해서 저도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던 거구나. 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준을 지은이가 밝게 맞았습니다. 오빠, 오늘 편의점에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안 왔어. 무슨 일이야? 태준이 지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제 안 올 것 같아. 정말? 오빠가 뭘 했어? 별거 아냐. 그냥 이야기 좀 했을 뿐이야. 지은이는 태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는 아직 모른 채로. 이틀 후 저녁 부산 남포동의 한 호프집. 활용파 조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얼굴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로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부하 중 하나인 최민호가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조직 체면이. 닥쳐. 박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하지만 형님. 야, 너희 그날 밤 봤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때려 눕혔는지. 박진수가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UDT 특전사 대령이라고 했지? 그런 괴물하고 맞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조직원들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태준의 움직임은 정말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말고. 박진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우리가 활용파인데 택시기사 하나한테 이렇게 굴복하면. 택시기사가 아니라 특전사 대령이라니까. 박진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택시를 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편 그 시각 편의점에서는 지은이가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무서운 남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은이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뭔가 해준 건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가? 지은이가 궁금해하던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호와 부하 2명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몰래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최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포기하라고 하던데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제발 그냥 가세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특전사라고 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요? 특전사가 뭐 대단한가요? 최민호가 계산대에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거든요. 아가씨, 오빠한테. 바로 그때 편의점 밖에서 노란 택시가 급정거했습니다. 태준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며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폭 3명이 지은이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 편의점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전사 아저씨네. 우리 또 만났네요. 최민호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어디 있어? 우리 형님은 아저씨 무서워해서 숨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최민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특전사든 뭐든 칼 앞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고했을 텐데. 태준이 천천히 최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호가 칼을 휘둘렀지만 태준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최민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최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은 한 명은 목을 살짝 눌러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서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든 과정을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택시기사 오빠가 칼을 든 조폭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오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준이 지은이를 돌아보며 얼굴에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정말로 끝이야. 태준이 바닥에 쓰러진 최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수한테 전해줘.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최민호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편의점에는 남매만 남았습니다. 오빠, 대체 뭐야? 방금 그건.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사실 오빠가.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빠가 지은이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지은이가 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지은이가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항상 나를 지켜줘서. 태준도 지은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활용파 조직 보스 김 회장이 거대한 유리창 앞에서 부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수 그놈이 택시기사 하나한테 굴복했다는 거야? 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해군 UDT 특전사 대령 출신이라고 합니다. 특전사든 뭐든 우리 조직이 개인 한 명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김 회장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사람 신상을 다 알아봤나? 네. 김태준, 37세. 15년 전 부모 교통사고, 사망 후 7살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전역 후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여동생이 있다고?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네. 김지은, 22살. 대학생이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그 여동생을 이용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납치해. 그러면 그 특전사든 뭐든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대가 특전사라서. 특전사가 뭐 대단한가? 가족이 위험하면 어쩔 수 없을 거 아냐?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밤에 실행해. 그 시각 편의점에서 지은이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일 이후로 조폭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지은이는 한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지은이가 편의점 문을 닫고 나오는데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밴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5명이나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활용파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김지은 양 맞죠? 중간에 선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세요. 잠시만 같이 가시죠. 싫어요. 전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가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자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요원들이 일제히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밤늦은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밴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서 태준에게 자동으로 위치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태준이 미리 설치해둔 안전 앱이었습니다. 30분 후 택시 안에서 잠깐 쉬고 있던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지은이 위치 추적 신호 수신.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지은이의 위치가 해운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태준이 즉시 택시를 돌려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태준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활용파 김 회장입니다. 혹시 여동생 찾으세요? 태준의 주먹이 핸드폰을 잡은 채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 그랜드 호텔 펜트하우스로 혼자 오세요. 무기도 가져오지 말고요. 만약 지은이한테 손이라도 댔다면 협박하실 입장이 아니죠. 1시간 안에 오세요. 늦으면 여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어떤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무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무기? 야, 너 전역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납치됐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알겠다. 어디로 갈까? 해운대 그랜드 호텔. 상대는 활용파라는 조직입니다. 활용파? 아, 그놈들. 알겠어. 30분 후에 호텔 뒤편에서 만나자. 감사합니다, 대령님. 야, 김태준. 너 설마 또 그 일을 하려는 건 아니지? 박 대령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아니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좋아. 조심해라. 넌 우리 부대의 자랑이니까. 전화를 끊은 태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간 해군 특전사로 복무하면서도 마지막 3년은 대북 침투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극비부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김태준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력과 완벽한 침착함,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함. 기다려, 지은아. 오빠가 곧 갈게. 택시는 해운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택시를 몰고 있는 것은
평범한 택시기사 김태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 김태준 대령이었습니다. 밤 12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펜트하우스. 김 회장이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부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으로 지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6명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올까?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올 거야, 아가씨.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손을 들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태준이 지은이를 확인한 후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이군요. 김태준 대령님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회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특전사 출신이면 쓸 곳이 많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여동생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김 회장이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 하나가 지은이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지은이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김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무릎부터 꿇으세요. 예의를 보이고. 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순간 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뭐하는? 김 회장이 말하기도 전에 태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형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건네준 무기였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총?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몸수색 안 했나요? 전문가를 상대할 때는 더 조심해야죠. 태준이 총을 김 회장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풀어주세요. 이 새끼가...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김 회장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지은이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문 뒤로 피해 있어. 하지만 오빠, 빨리. 지은이가 문 뒤로 숨는 순간 조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움직임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총을 한 발 쏴서 천장을 맞춘 후 그 소음에 놀란 첫 번째 조직원을 팔꿈치로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총을 뽑으려 하자 태준이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직원도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1분도 안 되어서 끝났습니다. 김 회장이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태준이 김 회장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김철호 부부 교통사고. 그거 우연이 아니었죠?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 제 아버지는 부산시청 공무원이었어요. 활용파 비리를 조사하던 공무원이었죠.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없앤 거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그건 15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죽인 놈들을. 태준이 총을 김 회장의 이마에 댔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뛰어나와 태준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오빠도 그런 사람 되지 마. 태준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까? 오빠가 복수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걸?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께 더 좋은 일 아닐까? 태준이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 자수하세요. 15년 전 일까지 다 밝혀질 거예요. 김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태준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펜트하우스로 경찰들이 몰려왔고 김 회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국 15년 전 김철호 부부 살해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이었던 태준의 아버지가 활용파의 불법 건설업 비리를 조사하다가 발각되어 조직 차원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활용파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산을 주름잡던 거대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박진수를 비롯한 조직원들도 모두 구속되었고 그동안 활용파에게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쏟아냈습니다. 태준은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혔고 동시에 부산에서 조폭의 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바닷가, 태준과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모든 게 끝났네. 지은이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오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특전사 대령이라니. 과거는 과거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지.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항상 지켜줘서. 지은아, 사실은 내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거든. 남매가 따뜻하게 웃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은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켜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오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산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